안녕하십니까, 김광진의 시사정비소. 이번에는 이름하여 섀도우 캐비넷이라고 하는 프로를 여러분 앞에 준비했습니다. 섀도우 캐비넷 많이 들어보셨죠? 아니요,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처음 들어보셨어요? 네. 이렇게 시사에 약한 분들과 우리가 같이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데요. 금시초문입니다. 잘하시는 것처럼 사실 대통령이나 아니면 정치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분들이 누구와 함께 일하느냐라고 하는 것 참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 사람을 보고 싶으면 그 친구를 봐라 라고 하는 말도 있는 것처럼, 실제로 뭐 영국 같은 경우나 다른 나라들은 보면 지금 집권당의 각 내각의 장관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장관들이 나중에 정부를 맡아보겠다라고 하는 야당의 섀도우 캐비넷의 장관들, 차관들과 1대1로 뭐 맞짱 토론 이렇게 매번 해요. 그렇게 해서 진짜 그 정책이 맞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논쟁들을 국민 앞에서 보여주죠. 근데 우리는 만약에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국방장관 누가 되지? 기재부 장관은 누가 되지? 이런 것들 잘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그냥 당선되고 나면 그냥 잘 모르던 사람들을 임명해버리고 국민이 검증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잘 없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시사정비소에서 추천하는 장관 리스트를 한번 잘 꼽아보자 라고 하는 고민들을 갖고 있고, 오늘은 첫 방송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만 다음부터는 저희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각 부처에 어울릴 만한 사람, 그래서 꼭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현역이나 뭐 전현직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더라도 학자분들 중에서든 아니면 뭐 시민 중에서든 뭐 다양하게 추천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같이 오신 분들 소개를 안 했네요. 소개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정주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부경입니다. 저만 그렇게 길게 하게. 예, 저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오신 분을 네, 소개를 해드립니다. 예. 여러분들 뭐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분이긴 할 텐데, 요즘은 국회의원 재윤경이라고 하는 일보다 어찌 보면 대통령 후보 이재명의 대변인 격, 아직은 대변인이 아니고 대변인 격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재윤경 의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경입니다. 예. 제가 지난 톡쇼에서도 사실 한번 같이 뵀었어요. 그러면서 가계부채 얘기 뭐 이런 것들도 나눈 기억도 있는데, 그때는 또 의정 활동을 하신 지가 그렇게 긴 시간이 흐르지 않았었고, 또 지금은 거의 이제 1년 가까운 시간이 정치인으로서의 전환돼서 오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도 좀 나눠보고, 또 드렸던 것처럼 이재명 시장에 대해서 궁금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여쭤보려고 저희가 첫 번째 손님으로 첫 번째 장관입니다. 네. 첫 번째 장관으로 네. 모셨습니다. 예. 인사 좀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귀한 자리인 줄 모르고 예, 김광진 의원님이 부르시니까 그냥 뭐 다 살펴보지 않고 그냥 무조건 오케이 하고 달려왔습니다. 즐거운 얘기, 국회 안에서 실제 벌어지는 얘기,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그래도 이번 대선 국면에서 대선을 앞두고 좀 핫한 인물 중에 하나가 이재명 시장일 것 같은데요. 이재명 시장님과 관련된 비하인드 스토리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예. 네. 의원님 하면 금융, 서민경제, 가계부채 이런 게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그러면서 보면 주빌리 은행 이사장 출신이기도 하세요. 이 얘기 먼저 하면서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일 하셨어요? 사실 사회적 기업을 한 10년 네. 정도 운영을 했고요. 그 사회적 기업이 하는 일이 원래는 이렇게 무슨 사회 운동이라기보다는 그것도 하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겁니다. 근데 이왕이면은 좀 사회에 좋은 일을 해서 돈을 벌자. 뭐 네. 이런 가치 지향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요. 여기에서 저희가 했던 게 이제 저소득층에 네. 대한 경제 교육을 해서 좀 돈을 벌어도 열심히 벌어도 많이 못 벌잖아요.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버는 재미, 그리고 돈 쓰는 재미, 작은 돈이지만 그 안에서 좀 동기부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리는 교육을 했었고요. 워낙에 사회가 이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상대적 박탈감에 내몰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상대적 박탈감을 좀 해소시켜주는 뭐 이런 철학 교육에 가까운데, 그래서 돈의 인문학 교육이라고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답답했던 게, 우리가 만난 분들이 대부분 이런 얘기가 너무 한가한 얘기인 거죠.
왜냐하면 빚에 내몰려 있고 그리고 추심에 시달리다 보니까 뭐 적은 돈으로 행복하게 살아라 뭐 아름다운 얘기인데 누구 놀리냐 뭐 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은 만족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현실은 차가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교육 시간 잠깐 만족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현실을 네. 어떻게 도움을 줄까 하다가 이제 빚 문제에 있어서 네. 구체적인 대안을 주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이제 흘러 나중에는 빚을 아예 없애주는 쪽까지 하게 된 게 이게 이제 주빌리 은행을 설립하게 된 계기입니다. 저도 되게 공감하는 게 정말 돈이 돈을 낳는 사회가 됐잖아요. 그 빚 자체가 기회를 박탈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자리를 잘 차지할 수 있음에도 그런 기회조차 막는 거에 있어서 그렇게 되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소득이라는 게 되게 상대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반기문 그 전 사무총장님께서 비행기 안에서 우리 사회의 그 노동자들에 대한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향 평준화가 필요하다. 노동 계급의 기득권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좀 저는 냉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국 사회에서 너무 오래 안 사셨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청년들 맨날 막 네. 인터넷 그러고 막. 오늘은 또 해외로 가라고. 네. 또. 10년 전에 했던 얘기 계속 하고 있어. 어디든 내보내려고 이제. 예, 뭐 네. 대부분 뭐 박근혜 정부도 그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아마 새누리당의 그 원내대표의 그 처음에 그 새 연설문에도 그런 내용이 포함이 돼 있었는데요. 그거는 굉장히 현실을 모르고 하는 얘기인 게 우리나라 상위소득 10% 안에 드는 가구조차도 가구 소득이 한 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구. 그렇죠. 가구 부모님들이 다. 소득이에요. 예. 한 예. 가구의 경제 소득을 다 이렇게 추산했을 경우 물론 뭐 사실 그걸 따지고 보면 연 소득이 1억이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대단한 거죠. 그렇지만 그게 상위 소득 10%예요. 그리고 중간 소득으로 가면은 사실 300만 원 조금 넘는 돈일 텐데 뭐 정확한 수치는 뭐 제가 검색을 해봐야 되겠지만 근데 그러면 중향 평준화를 하자. 그 노동자의 절반이 비정규직이거든요. 네. 그럼 비정규직이면서 300만 원 조금 넘는 돈으로 집 사고 결혼하고 애들 그 교육시키고 노후생활 네. 할 수 있느냐. 네, 맞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중향 평준화를 논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상위 10%가 1억이면 1억이 많다고 해도 연소득이 그게 상위 10%인데 그들을 끌어내리는 것이 지금 네. 예 대통령을 도전하는 사람이 할 소리냐라는 생각이 좀. 근데 왜 들거든요. 그걸 주장할까요? 그 숨어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흔히 그 대기업의 그 노조 이것에 대해서 오히려 노동자들의 그 처우를 개선해야 된다라는 반대급부 논리로 만든 게 대기업 노조 가지고 네. 그 물고 늘어지면서 새누리당가 말하는 귀족 노조. 그렇죠. 네. 그러면서 노동자층에 그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같이 단결해야 되잖아요. 여기를 이반시키는 예. 분열시키는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음.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지금의 현실을 문제의 본질은 지금의 정권 그리고 지금의 불평등 구조인데 이 불평등이 대기업 노조와의 불평등이 아니고 이거는 1%의 그 지나친 부자들, 재벌들, 특권층들 이 사람들과의 불평등이지 이게 본질을 흐리는 얘기죠. 재벌 얘기가 나왔으니까 오늘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구속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 그러면 진짜 한국 경제는 어려워지는 것이냐? 네네. 라고 하는 것이 뭐 경제 뉴스에 매번 나오지 않습니까? 네. 전문가로서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저는 이재용 부회장이 돈을 한 푼 안 들이고 삼성전자 지분 4% 정도를 지배력을 획득을 했어요. 예. 이게 그러니까 그 유명한 삼성물산하고 제일 그 뭐지 이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회장이 제일모직 지분을 많이 갖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일모직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식으로 합병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국민연금도 손해를 받고 삼성생명 가입자들도 손해받고 네. 삼성화재 가입자들도 손해받고 예. 한국투자증권의 펀드 가입자들도 다 손해를 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국민들 대다수 주머니 털어가지고 이재용 회장이 편법적으로 그렇게 그 이 지배구도를 그 완성해가는 과정에서 이 삼성물산이 통합돼서 최대 주주가 되거든요.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가 되면서 삼성전자의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예. 그 지분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한 거예요. 자본시장이 이렇게 굴러가면요. 어느 해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하고 근데 싶겠습니까? 다른 나라들은 이런 순환 출자 이런 것의 구조가 잘 없습니까? 아니
최소한 예, 순환 출자 자체가 사실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음. 또 문제는 그거예요. 이렇게 지분을 이 합병하는 과정, 그리고 합병 이후에 통합해서 이제 지분 구조를 형성하는 과정이 이렇게 불투명하고 이렇게 사실은 그 비정상적이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명해야 되는 거죠. 오너가 있어야 네. 뭐 투자라고 하는 것도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들도 막 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오너면 음. 오너답게 돈을 주고 지분을 사면 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손해를 끼치면서 소액주주들 혹은 뭐 이런 그 펀드 그 주주들 사실 그건 온 국민이 손해 본 거잖아요. 그렇죠. 국민연금이 예, 한 거니까 우리 여기 네. 있는 사람들 전부 다가 손해를 본 건데. 네. 이렇게 불투명하면 사실 글로벌 경쟁력은 없다고 봐야 우리 됩니다. 편집장님 완전 네. 꽈다른 보릿자루 좀 앉아 있어요. 아, 저요? 아니, 저는 잘 경청하고 있어요. 지금 감동받고 있어요.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 말씀하신 네. 김에, 말씀 나온 김에 순환 출자에 대해서 네. 혹은 순환 이렇게 출자? 오늘 어려운 질문을 하는 거. 네. 재벌 저희가 네. 우리끼리는 이런 일을 못 해요. 네. 그러니까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순환 출자에 대한 혹은 재벌 개혁에 대한 이재명 시장님의 입장 아직 뭐 공약은 발표 안 하셨지만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순환 출자는 박근혜 정부가 신규 순환 출자는 금지를 시켜놨죠. 그래서 기존에 순환 출자된 것을 해소해야 된다. 이게 이제 지난 대선 때 굉장히 이슈였는데 그러다 보면은 대부분의 그 대기업들의 그 이게 순환 출자 구조로 형성돼 있는 그래서 적은 지분으로 전체 계열사까지 다 지배하는 구조, 기형적인 구조를 해소해야 된다. 뭐 해외는 제가 알기로는 그 계열 분리 명령까지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그 지난 대선 때 그 문재인 캠프에서도 문재인 대표님 그때 당시 후보죠. 그 캠프에서도 굉장히 주요 공약으로 또 그 캠프 안에서도 갑론을박이 좀 많이 있었고요. 지난 대선 때는 선대위원장 아니셨어요? 예. 그죠? 예. 네. 그래서 미래 캠프에도 합류하면서 경제민주화가 어떻게 토론되는지 뭐 이런 것도 좀 보긴 봤는데요. 근데 이제 그 지금은 이제 이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들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신규 순환 출자만 금지하겠다 했더니 이제 대기업들이 지금 다른 방식으로 또 지배구조를 이렇게 강화하는 그 집중시키는 그런 방안을 그 꼼수를 쓰고 있는데 그게 뭐 이제 자사주 가지고 하는 네. 방식입니다. 지주회사 만들고 원래는 상법상에 그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그 자사주가 뭐 12%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그 기업 돈으로 샀을 거 아닙니까? 네. 뭐 그러면 이 자사주는 원래 의결권이 없는 건데 그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사업회사로 분리할 때 이 자사주가 사실은 다시 의결권이 부활을 해요. 일부. 근데 이게 결국은 재벌 총수한테만 유리한 방식으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그 사업회사의 신규 그 이 지분을 네. 지분 비율을 나눌 때 이 총수들한테만 자사주가 유리한 방식으로 기울어지니까 저희는 이제 사업회사 분리할 때 그렇게 네. 해서 지주회사 네. 전환할 때 자사주를 소각할 것을 하는 이제 법도 공정거래법 관련한 개정안을 내놨거든요. 예. 네, 이거는 뭐 우리 의원실의 주요 입법 활동 중에 하나고 당연히 사실은 이런 내용은 재벌의 그 과도한 경제력 집중 그다음에 지배구조의 왜곡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뭐 아마 야권 진영에서 모든 후보들이, 출마하신 분들은 예. 다 공통으로 갖고 있는 재벌 개혁 우리가 아닐 이 겁니다. 섀도우 캐비넷이어서 네. 청문회처럼 막 이 재윤경 의원님을 검증해야 되는데 뭐 완전히 빨려 들어가가지고 뭘 강연을 듣고 있는 네. 상황이 돼버렸어요. 네. 아 큰일 났네. 좋습니다. 예, 빨리 분발하세요. 너무 어려운 질문 분발하세요. 근데 그거에 이어서 최근에 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하고 리코법을 네네. 도입하는 것이 정경유착 근절 및 재벌 네. 개혁의 시작이다 이렇게 밝히셨는데 네. 그게 참 궁금해요. 뭐 명확하게 어떻게 일단 알수 있을까요? 리코법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게 네. 질문지 보자마자 제가 네. 리코법을 아주 디테일하게 하는 게 아닌데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받으시나 탈락. 네. 쉽게 말씀드리면요. 그 적법성을 이 부정부패를 저지른 사람이 네. 스스로 적법성을 입증하지 못하면은 처벌받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명확한데요. 보통은 이제 이 적법성이 아니라
불법성을 입증을 네. 해서 예, 죄를 예전에 네. 의료사고랑 비슷한 거네요. 그렇죠. 의료사고 네. 나고 나면 네. 환자 보고 환자 입증 가족들 전화. 보고 알아서 예. 입증해봐라 네. 라고 했었는데 군 의문사도 네.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 의문사도 지금 이게 이제 계속 그 문제가 마피아나 있는 기업 거죠. 범죄, 예, 범죄 조직에 대해서 어쨌든 이제 부정하게 부패하게 돈을 축적했을 경우에 그 돈의 출처에 있어서 적법성을 밝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못 밝히면 예, 네, 처벌을 받게 처벌도 되는. 되고 환수 조치도 되고. 예. 근데 문제는 지금 예를 들면 삼성을 기준으로 봤을 때 네네. 다 현행 있는 법들을 편법과 탈법을 가지고 그리고 이익을 봐야 될 사람 스스로 포기하고 하는 것들 통해서 법률적으로는 맞게끔 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 재판에도 맨날 이겼다고 하고 근데 이번에 에버랜드 뭐할 때. 삼성물산 문제는 고등법원에서는 졌습니다. 예, 소액주주한테 졌고요. 그래서 그 합병 비율 자체가 잘못됐고 그 고등법원 판결문에서조차 이게 어느 일방의 이익을 위해서 합병 비율이 인위적으로 그리고 또 뭐냐면 주가가 조작된 씀에 대한 의심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고등법원 판결에서 얘기하는 합병 비율의 산정 시점 요걸 기준으로 했을 때 예를 들면은 국민연금이 한 3천억 이렇게 예. 해서 7천억 사이 이제 손해 본다. 이런 게 이제 도출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재용 회장이 이 합병 하나만으로 7천억 가량 이득을 봤을 것으로 최소치 고등법원 판결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합병을 제일모직을 1로 넣고 봤을 때 삼성물산을 매수로 보느냐, 1대1로 보느냐, 1대 0.3으로 보느냐, 1대 0.8로 보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게 다 달라지거든요. 근데 아마 그게 1대 그 0.35인가 0.4인가 고등법원 판결 기준이 그래요. 그랬을 때는 이제 손해액이 이 정도 된다. 근데 그 이상 될 수도 있습니다. 더 커질 수도 있는 예, 거죠. 더 커질 수 예. 있다. 이재명 시장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재벌 해체에 정치 생명을 걸겠다라고 네. 선언하셨단 말이에요. 그 정치 생명의 선봉자 선두에 쓰신. 예, 그 어쨌든 경제 관련한 자문까지를 같이 계속하고 계실 텐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거 이제 캠프에 있는 사람들은 저는 이제 임 역할을 하니까 네, 주로 이제 정책 생산 단위가 있고요. 예. 거기서 이제 정책을 받아서 대신 전달해 드릴 거 전달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오전에 그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그 기본소득에 관한 그 4차 산업혁명을 전제로 한 기본소득안에 대한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강의안을 구성하고 이런 거는 저희가 하고 예. 있고요. 네. 기본소득도 저희가 물어볼 게 참 많은 네. 거니까 그건 네. 좀 이따가 네.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은경 의원님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주빌리은행, 또 주빌리은행에서 했던 채권 소각. 네. 근데 채권 소각이란 말 자체도 생소하지만 누군가가 내가 진 빚을 대신 갚아주고 소각해주고 이런다는 게 제가 가진 경제 상식에서 정말 낯선 행위거든요. 네. 좀 소개를 해주세요. 채권 소각이라는 게 어떤 의미이고 왜 필요한 그러니까 것인지. 이게 빚이라는 게 사람들이 반드시 갚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예, 반드시 갚아야 된다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믿고 있고 채무자들도 그렇게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근데 못 갚으면 어떻죠? 죄의식을 갖잖아요. 내가 마치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것처럼. 근데 그렇죠. 안 갚은 게 아니고 못 갚은 경우에도 죄의식을 갖고 있는 게 문제인데 근데 현실은요. 채권자들은 사실 회계장부상에서는 빨리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이나 금융권들은 그 100만 원짜리 빚이 채권이 있다. 그러면 이게 3개월 연체된다. 그러면 이게 부실 채권이 되죠. 네. 부실 채권이 너무 많이 쌓이면은 이 금융권이 제재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부실 채권을 털어야 돼요. 그래서 회계장부에서 원래 100만 원 채권은 자산이잖아요. 네. 근데 연말에 영원 처리를 합니다. 이걸 상각 처리한다 그러거든요. 빵원이 됐으니까 안 갚아도 되는 돈이잖아요. 네. 근데 회계장부에서 이렇게 빵원 처리해놓고 그 100만 원짜리 채권을 대법원에 판다는 거죠. 근데 팔 때 뭐냐면 이 연체된 채권, 부실 채권이니까 네. 그래서 할인해서 파는데 그 할인율이 원금의 3%에서 10% 사이. 100만 원짜리면 3만 원에서 10만 원에 팔리고 있다. 이런 채권들이 돌고 돌아갖고 10년 지나면은 나중에 3천 원짜리도 되거든요. 근데 영원히 예를 들면 제가 농협에서 돈을 빌렸다 100만 네. 원을. 근데 농협 장부상은 영원이 됐을 때 그것을 소비자한테는 고지해주지 않습니까? 안 해줍니다. 네, 안 해주고요. 그냥 막 골라가지고 부실채권 이제 상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근데 뭐냐면 그게 이제 그 일종의 건전성 지표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하는 숫자 노름이죠. 근데 채무자한테는 그 빚은 살아 움직이잖아요. 네. 심지어 10년 지나서 한 3,000원짜리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10년 지났으니까 100만 원 못 갚았는데 한 1,000만 원 정도예요. 맞아요. 네. 그렇죠. 연체 이자까지 이자까지. 붙어가지고. 예. 그래서 이런 채무자들이 우리가 지금 장기 연체 채무자들이 300만 명이 넘습니다. 거기에는 10년 된 거, 20년 된 거 이런 것도 있고요. 심지어 민법상으로는 소멸시효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한 5년 지나서 채무자가 계속 그 추심을 하고 법 조치를 안 하면 네. 네, 이게 채권이 소멸되게 돼 있어요. 음. 근데 또 법이 약간의 그 예외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갚겠다고 하면 이 소멸된 연장돼요. 채권도 살아나요. 예. 그러니까 이런 약간의 요 장치를 활용해서 10,000원만 갚으면 빚 그 절반 깎아줄게요. 아.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10,000원만 갚을게요. 그 순간 죽었던 채권이 살아나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그동안 소각했던 채권 중에는 소멸이 안 된 채권도 꽤 섞여 있는데 대다수는 사실은 소멸이 된 채권. 그래서 이렇게 편법으로 살려서 계속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는 채권들을 시장에서 저희가 헐값에 네. 0.07%에 주로 매입을 했고요. 그 절차가 좀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뭐 아무나 가진 채권을 뭐 해결해 주시진 않을 것 같고 기준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절차도 나 이거 이렇게 빚 못 갚겠습니다. 처지가 이래서 뭐 이런 걸 요청을 하는 건지 아니면 개별적인 기준에 따라서 그걸 선정을 하시는 건지. 일단 채권은 저희가 그 살 때 채권 자체가 돌아다닐 때 채권 한 개씩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요. 예, 뭉치로 네. 땡처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따리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뭐 또 예. 키로로 그냥 팔듯이. 예, 그렇게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고를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오래된 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채권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거. 예, 그걸 주로 산다 네.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되게 무작인데 근데 이 소식을 듣고 뭐 어떤 분이 내 채권도 사주세요. 그럼 네. 연락이 오면 그분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그 저희가 개별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건이면 할인해서 이렇게 좀 매입해서 없애주기도 하는데 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상담센터를 보내드려서 파산 면책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러면 그 뭉치로 돌아다니는 그 채권을 구입하셨을 때 네. 그 채무자에게도 채무자가 그 소식을 알게 되나요? 저희는 다 통보를 해요. 근데 100% 도달하진 않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장기 연체 채무자들은요 이 전화를 출신 잘안 때문에 음. 네 연락이 잘 안 됩니다. 네. 그럼 그분들 반응은 어떠세요? 채무자. 너무 놀라워하시죠. 음. 너무 놀라워하시고 기적 같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저희가 이렇게 뭉치로 사다 보니까 이게 소각된 채권들에 대해서는 그게 빚의 전부가 아니니까. 네. 또 이제 연락 오시면 다른 빚도 저희가 이제 같이 자, 상담해드리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네. 우리가 섀도우 캐비넷으로 모셨잖아요. 장관이 되면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 저는 그 뭐 개별 분들에 대한 뭐 몇 가지 사건들은 해결할 수 있겠죠. 혹은 누군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뭐 예를 들면 국회의원 이번에 당선되고서도 우리 당 의원들이 당선되자마자 받은 월급의 뭐 몇 %인가 이걸 가지고 몇백억의 네네. 채권을 네. 소각했다. 근데 실제로 뭐 드린 돈은 뭐 몇천만 원이지만 네. 실제 효과는 몇천억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국가가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거냐. 네네네. 만약에 힘이 생기면 네네. 경제 구조를 내가 판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면 네. 진짜 이 부실 채권의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겁니까?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구조 안에서.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해결이 돼야 돼요.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부실 채권을 아무나 사고 아무나 추심하고 이게 불가능합니다. 예, 이렇게 채권이 갖고 있는 권리 행사라는 게 너무나 포괄적이기 때문에 근데 막 그 할인해서 겨우 3,000원짜리 가지고 남의 집에 막 문 따고 들어가서 빨간 딱지 붙일 수 있는 이런 모든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 채권을 아무에게나 승인해주지 않아요. 이건 뭐 엄청난 고도의 법률 행위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자본주의 국가에서 또 중시하는 것 중에 하나 민주주의고 인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권 못지않게 인권에 대한 방어 기제가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너무 무분별하게 인권 위에 채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잘못된 구조 바꾸려고 법안도 냈고요. 이 법은 아마 통과가 될 것 같아요. 예, 이미 그리고 법이 지금 법안 이 법사위에 이제 들어가 있고요. 예. 그 금융 상임위는 이미 통과가 된 상태고요. 예, 상임위에서 건너가서 이제 법사위에 가 있고요. 그래서 법안 심사 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전에 선제적으로 금융위도 요 정도는 좀 심하다 해서 금융위에서 아예 가이드라인으로 그 소멸시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고 매각하는
예, 거래하는 행위 자체를 가이드라인으로 1차적으로는 일단 금지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성과는 있고요. 이제 요거에 머물러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또 채권자가 이런 법이 생기면 대항할 수 있는 다른 장치들이 또 많아요. 예, 요것도 못하게 하는 내용까지 포함시킨 법도 중요한데 개인적으로는 채권 시장의 전체적인 시스템을 다 바꿔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욕심은 뭐 진짜 이렇게 힘이 생긴다 그러면 그 호주 같은 데가 그래요. 빚을 갚다가 갑자기 직장을 잃었어요. 그러면 은행에 통보를 합니다. 신청을 해요. 제가 직장을 잃어서 소득이 중단됐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상환 유예가 됩니다. 예, 그래서 3개월 은행이 따로 심사하거나 하지 않고 3개월 동안 이제 심사해요. 예. 유예한 상태에서 음. 같이 심사를 거쳐서 채무 재조정 절차를 밟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충분히 검토를 해보니 이분은 한 6개월은 원금과 이자 전체를 유예해줘야 된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갚더라도 뭐 예를 들면 이자의 몇 프로는 깎아줘야 된다. 이런 채무 재조정안이 나오죠. 예. 그러면 그대로 이렇게 실행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게 다 법적으로 이미 소비자 보호라는 측면으로 제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근데 그러면 돈 빌린 사람의 책임감이 너무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많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돈 빌린 사람의 책임감은요. 음. 그거 말고도 못 갚게 되면 신용상의 불이익이 있잖아요. 예, 신용상의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거면 됐지. 아니 뭐 그렇게 모멸감을 느껴야 되고 정말 쫓기듯이 살아야 되고 전화벨 울릴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아야 되고 이게 그 돈 빌린 사람의 의무감은 아니잖아요. 그 말씀은 일부러 빚지고 안 갚는 사람은 없다. 뭐 이렇게도 해석이 되네요. 아, 있을 순 있겠죠. 있을 순 있지만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처참하게 채무자 인권을 짓밟는다고 해서 일부러 안 갚는 사람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그것대로 예, 그건 네.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예. 네. 우리 계속 주빌리은행 얘기했는데 주빌리은행이 성남에 있나요? 그렇지 않고요. 은평구 저 혁신센터에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의원님 되시기 전에 네네. 그 전부터 주빌리은행 하면 이재명 시장 거인 것처럼 네네. 느낌을 많이 가졌잖아요. 네네. 그래서 나는 주빌리은행은 성남에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네네. 그 둘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재명 시장님과 주빌리은행. 제가 2014년 4월 초에 그 첫 소각 행사를 했거든요. 그때 되게 언론들도 반응이 좀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저는 고무적이었어요. 야, 이게 가능하구나.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할 계획을, 그 사업 계획을 엄청 세워놨는데, 4월 16일. 그 사태 터지고 나서 저도 굉장히 무기력해졌죠. 이런 걸 뭐하러 해야 되나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뭐 진짜 누구나 다 그때 느꼈던 네. 국가 이게 나라냐 네.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의욕이 확 꺾이기도 하고 그리고 온 국민의 관심이 당연히 세월호 사태 이외에는 당연히 없었던 관심이 거죠. 예. 없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도 한 몇 개월 좀 이렇게 슬럼프를 겪고 그리고 이 운동을 나도 모르게 슬슬 놓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성남에서 이제 연락이 왔죠. 연락이 와서 이런 좋은 운동을 이렇게 좀 성남에서 좀 해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남시에서 제안을 해서 이제 그 채권 소각 이벤트를 다양한 형태로 다시 이제 좀 재개하게 되는 계기가 됐고요. 그래서 거의 사실은 제가 뭐 여러 지자체에 제안했는데 다른 지자체들은 조금 이제 계획만 하다 계획 단계에서 이게 스톱이 됐고 근데 성남시는 이제 먼저 연락이 와서 적극적으로 좀 펼쳐서 성남 FC 축구단 아시죠? 예. 거기가 공식 스폰 업체잖아요. 그래서 성남 FC는 그 FC 바르셀로나인가 거기처럼 공익 광고식으로 이렇게 롤링 주빌리 이걸 가슴에 달고 뜁니다. 예, 그래서 그럴 정도로 열정적으로 이 운동을 그래서 하셨고요. 성남시를 통해서 소각된 채권은 얼마나 됐나요? 그게 정확히 1,900억 중에 제가 국회 들어오기 전에 1,900억 소각을 했거든요. 예. 1,900억 중에 아마 한 60%는 될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재명 시장을 최근에 선택한 것과 연관이 있습니까? 그 이후에 그래서 아예 이거를 좀 더 전국화 해보자 해서 주빌리 은행이라는 단체를 아예 그냥 만든 거고요. 예. 그 이전에는 그냥 제가 생각만 갖고 하다가 그래서 이제 주빌리 은행 단체를 만들면서 은행장으로 명예은행장으로 이재명 시장님이 되신 거고요.
그 인연으로 아무래도 자주 뵙게 되고, 그리고 그 사업을 그냥 뭐 제가 가서 혼자만의 힘으로 된 게 아니고 성남시 전체 맨파워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시민들이 어떻게 참여하는지 이 모습을 다 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시장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정말 굉장히 어려운 과제를 쉽게 툭툭툭툭 해나가는구나. 저는 청년배당에서도 굉장히 놀랬거든요. 그거는 모두가 한 번쯤 해보고 싶어하는 행정가라면 혹은 정치인이라면 해보고 싶은 과제 중에 하나죠. 기본소득 너무 멋지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뭐 얘기 꺼내면 이게 논란에 휩싸이고 그러다 보면은 갑론을박 하다가 시간 가고 공무원들은 논란이 많다 보니까 안 해야 되는 이유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사장되는 좋은 아이디어들이 참 많은데 그냥 바로 그것도 더 놀랐던 거는 청년 수당을 지역 화폐로 연결을 시켜버린 거예요. 예. 그거 되게 쉬워 보이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는요 간단한 아이디어들이 그렇게 쉽게 해결이 안 됩니다. 홍종학 의원이 어디서 강연을 하는데 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청년배당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첫 번째 획기성인데 네. 두 번째 지역화폐라고 하는 것을 전환시키는 것은 웬만한 경제학자도 시도하기 어려운 맞습니다. 방식이다.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같이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경제학자일수록 그걸 아주 획기적인 생각이라고 주장하더라고요. 예, 게다가 행정가들 그런 모험을 아무도 안 해본 거를 하는 거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이 있어요. 예. 왜냐면 후폭풍 네. 예, 이런 것들을 근데 생각할 수 이게 있으니까. 성남처럼 재정 제압도가 높고 자기 예산을 가지고 막 다 할 수 있을 때는 가능한 거 아니냐. 이게 강원도에서도 할 수 있고 전라도에서도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은 좀 뒤집어 생각해 보면 대통령이 됐을 때 국가 전체로 되게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고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성남이요, 그 이재명 시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보궐선거로 되셨을 거예요. 그 전에 그 전 시장님이 부패 문제로 문제가 됐죠. 그래서 성남시 빚이 엄청났던 거예요. 그래서 시장님 되시자마자 이재명 시장님이 뭐부터 하셨냐면요,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을 하셨어요. 네. 예, 그래서 빚 못 갚겠다. 네. 예, 이렇게 하면서 뭘 했냐면 부패 성남시 전체가 주빌리은행에 그냥 아예 맡긴 거예요. 예. 그래서 주빌리은행에 꽂히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빚쟁이로 살아봐야 돼. 네. 그래야 그 마음을 알아요. 응? 그래서 이 빚을 그냥 다 안 갚은 게 아니고, 그 모라토리엄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일시적으로 일단 딱 채무유예. 상환을 거부한 다음에 상환 순서를 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패와 연관된 빚은 다 안 갚고, 그리고 부패와 관련된 공무원들 다 처벌받게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사실 재정 자립도가 높은 이 기초단체가 되기까지 이 전반적인 부패 문제 해결하고 예산 전체의 그 효율을 높이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재정 자립도가 1위가 된 거지. 이게 원래 성남시가 돈이 많아가지고 모든 사업이 이렇게 쉽게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기는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면, 난관이 없이 처음부터 그냥 하기 너무 좋은 컨디션이었다라고 보시는 게 아니고, 이걸 하기 위해서 네. 모든 난관은 다 정리해 가면서 결국은 할 일을 하는, 국가도 마찬가지죠. 우리 뭐 국가 예산 400조라고 하는데 이 400조 가지고 요즘 뭐 우리가 이번에 예산하면서 최순실 관련 예산 걷어내는데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에서 워낙 권한이 적다 보니까 많이 못 걷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돈을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쓰느냐. 가 저는 관건일 거라고 생각해요. 덩치가 크기 때문에 오히려. 그리고 또 권한도 막강하잖아요. 성남시는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복지부에서 못하게 하고 이러는데. 그러고는 조금 지나고 나면 자기들이 하고 이름만 그렇죠. 바꿔가지고. 예, 이름 바꾸고 네. 약간 내용 바꾸고 네, 그렇게 해서 하죠. 예. 아마 그 복지 얘기하면 직설이 이재명 시장을 가장 많이 띄워줬던 매체일 것 같아요. 띄워줬다니요. 저희는 뭐 그 복지 포퓰리스트 이재명, 복지 악마 이재명 해가지고 나왔던 그 얘기구나. 만화. 네. 그게 만화 이제 직설의 보셨나요? 네. 만화잖아요. 네. 진짜 참 잘 정리해 놓은 것 같은데 네. 거기에 보면 이 복지 포퓰리스트의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나와요. 만행이 나와 있죠. 만행이 나오죠. 예. 전국 최초의 무상 교복 제도 네네. 시행, 그리고 전국 최초의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이 시립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201개 학교에 전부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초등학생 치과 치료비, 그리고 구강관리 비용 이것도 다 지원해주고. 이것도 참 이제 논쟁이 많았었는데 전국 최초의 공공산후조리원 운영하겠다라고 했던 거.
또 만 24세 청년들에게는 무조건 청년 배당을 시행하겠다. 그리고 그것도 지역 화폐라고 하는 걸 통해서 지역 안에서 돈이 돌게끔 만들어내겠다라고 했던 것들이 있었고, 디테일한 것들이 많네요. 네. CT, MRI 뭐 이런 것까지 저소득층의 특수 의료비 이런 것도 다 심지어 있는데, 자전거 보험도 다 들어줬죠. 네네. 자전거 보험은 순천도 있습니다. 아, 네. 순천 국회의원 아니잖아요. 순천시장 제 아니잖아요. 시민으로서. 네. 그러니까 저 만화를 처음에 기획할 때 사실은 저 컨셉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류의 복지 정책을 잘하고 있는 지자체들을 한번 다뤄보자, 전체적으로 다뤄보자라고 했었는데, 그 중에 이재명 시장의 정책이 있었던 거죠. 근데 요 건을 컨텐츠를 취재를 했던 담당 에디터가 이거를 한번 들여다봤더니 성남시는 정말 잘하더라. 저희가 이렇게 개별 정치인을, 특정 정치인을 이렇게 몰빵해서 콘텐츠를 만들지 않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것만 저희가 고민을 했어요. 이게 현실 정치인이고, 이게 뭐 그 당시까지만 해도 대권 주자는 아니셨어요. 네, 그렇죠. 그렇지만 이거 좀 부담이 있는 거잖아요, 매체 입장에서.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저 만화에 소개되지 않은, 또 저희가 놀랄만한 그런 복지 정책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뭐 억지로 만들어도 사실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으면 이게 그렇죠. 확산되지 않을 텐데, 아마 직설이 올린 것 중에서 가장 뭐 인기 많은 거 베스트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쵸, 뭐. 사람들의 인식 안에서 보면. 탑10 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아, 그래요? 엑셀의 콘텐츠는 다른 너무 것들도 많이 대단하기 있군요. 때문에. 네. 예. 그러니까 우리 아까 얘기하다 조금 말하는데, 네. 기본소득, 네. 뭐 아까 청년 배당, 뭐 산후조로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많이 얘기들이 나와 있었던 건데, 네. 이제 이번 대선의 이슈 중에 하나가 기본소득과 관련한 거잖아요. 네, 또 네. 특히나 이재명 시장이 먼저 제안하셨던 네. 부분이고, 좀 쉽게 설명하자면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현금을 주자는 겁니다. 모든 국민에게. 예, 근데 기본소득을 그 초기에 실행을 실험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계층으로 이제 이렇게 분화시켜서 하는 거죠. 뭐 아동수당, 청년수당. 근데 보통 복지하면은 이게 저소득층. 그래서 우리가 많이 비판하는 게 가난을 입증해야만 혜택을 예. 돌려주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문제가 있다. 특히 경제 규모가 우리가 이제 전 세계 뭐 한 12, 13위 뭐 이런 국가인데 여전히 가난을 입증해야만 생계비가 겨우 국가에 의해서 보존이 된다.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문제 제기를 우리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본소득은 이게 가난한 어떤 취약계층의 청년 이게 아니고요. 그냥 만 몇 세 이상 청년은 다. 예, 아동 만 몇 세 이하 아동은 다. 이런 식으로 보편적 복지의 그 측면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더 나아가서는 뭐 스위스나 뭐 이렇게 아시잖아요. 그 스위스나 예, 이렇게 논쟁이 스웨덴이나 있었죠. 뭐. 핀란드 뭐 이런 데가 그 전 국민에게 조건 없이 그냥 거기는 이제 월 300만 원씩 준다 그래서 네, 그 국민 투표까지 갔다가 이제 좀 부결이 됐는데 거기는 그런 방식으로 사회적 논란을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고 국민 투표 직접 민주주의 방식으로. 근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실험적으로 해보는 거죠. 성남시의 청년수당도 실험 중에 하나고요. 근데 전 세계가 놀라워했습니다. 사실은 기본소득 실시한 나라 중에 지역화폐로 주는 나라는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기본소득의 실험적 모델인데 심지어 그거를 정말로 소비를 위한 이 기본소득이요. 이게 복지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거든요. 앞으로 그 지난 아마 2016년 1월인가 그 다보스 포럼에서 얘기했던 게 앞으로 이 AI 인공지능 예. 이거로 인한 기술 혁신 이것 때문에 51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네. 실제로 뭐 영국의 그 푸드잉크 같은 데가 3D 프린팅으로 요리를 하죠. 미국에도 이제 그런 레스토랑들이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인공지능이 이제 그 주로 전문 직업들을 많이 없애거든요. 뭐 변호사도 다 이렇게 빅데이터에 기반해서 뭐 변론도 그렇고 기사 쓰는 것도 그렇고 애널리스트도 그렇고 뭐 다 이게 가능하다. 예, 그래서 사실 상당수의 직업, 특히 또 아마존고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거기는 이제 그게 필요가 없어요. 캐시어가 필요가 없어요. 예, 핸드폰 찍고 들어가면 물건 가방에 넣고 나오면 내 핸드폰에 딱 와요. 네. 결제됐고 뭐 샀다. 예, 그러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자리가 도대체 얼마나 많겠느냐. 지금 이 기본소득을 가장 많이 주장하는 데가 실리콘밸리입니다. 실리콘밸리 특히 뭐 그 페이스북 공동 창업자 크리스 휴가 얘기하는 게 우리 자본주의가 공멸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기본소득, 현금을 줘야 된다.
그래서 이게 그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겠죠. 이게 노동이 없어요. 노동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제 노동하지 않으면 월급이 없다, 소득이 없다. 그러면 소득 없는 사람들이 넘쳐나는데 이 체제가 유지될 수 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저는 이 미래적 관점, 앞으로 곧 그 다가올 4차 산업혁명에 우리 사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을 사회적으로 뜨겁게 다룰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돈을 주면은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게을러진다. 이거는 19세기적 발상이고요. 근데 일단 네. 그 돈을 네. 거두려면 네. 돈을 일반 국민들이 더 내거나 네. 아니 뭐 말로는 대기업한테 더 많이 하면 된다. 네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돈을 더 많이 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기반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게 전반적으로 이거는 재정 쪽이나 뭐 하여튼 뭐 그 세금 관련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전반적인 조세 부담률이 낮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전체적인 조세 부담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근데 지금 우리 서민들이나 중산층들이 느끼는 거는 그 보편적인 그 조세 부담률이 문제가 아니고 이 조세 부담의 역차별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형평성의 문제. 우리는 많이 내는데 얼마 전에 우리 그 전원책 그 변호사님하고 한바탕 네. 그 JTBC 토론에서 붙었던 게 기업의 10대 재벌의 기업의 그 실효세율이죠. 실제 내는 돈. 냈다가 돌려주고 뭐 하고 이래서 결국 실제 내는 돈이 몇 프로냐, 12%냐. 전원책 변호사는 16%다. 이래갖고 두 분이 싸우셔가지고 공방이 있어서. 우리나라 10대 재벌이요, 법인세를 실효세율이 11% 내고 있어요. 지금 실효세율이 비과세 감면을 축소를 해서 실효세율이 지금 16점 몇 %입니다. 평균치가 그렇고 10대 재벌이 11%라니까요. 기재부 세제실장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보고 답변을 하세요. 그 말씀하세요. 그런 식으로 자꾸 이상한 수치 들이대면 정말 곤란하죠. 많은 분들이 기업의 실효세율을 검색해봤죠. 예.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12%밖에 안 낸다고요. 16%라고 뭐 말씀하시니까 16% 내도 그것도 많이 내는 게 아니잖아요. 10대 재벌이. 우리나라 10대 재벌이 여전히, 이 창고에 쌓여있는 돈이 어마어마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뭐 500조라는 얘기도 있고 뭐 그러는데 이렇게 돈이 많은 그 기업이 정작 세금을 10몇 %밖에 안 내고 우리는 유리지갑 직장인들 어떻습니까? 웬만하면 20몇 % 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조세 형평성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최우선 과제는 조세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다. 그래서 법인세 높이고 실효세율 높이고 이게 돼야 되는 절실한 이유가 그거고요. 또 세금 낼 만큼 충분히 여력도 있어요. 여력도 있으니까 여력 있는 데서 돈 내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뭐 자산 불평등 뭐 여러 가지 불균형 이런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지금 이재명 시장님이 제안하는 기본소득은 처음부터 뭐 급격하게 막 하자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단계적으로 해 나가자. 그래서 전체 나라 국가 예산의 한 뭐 6% 7% 요걸 좀 예산을 절감해서 그 돈으로 좀 일부 이렇게 실험적으로 단계적으로 해가자 요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시간이 많이 꽤 흘러가고 있는데 캠프에 계시니까 우리 또 방송 듣는 분들은 캠프의 속사정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하잖아요. 네네. 네. 네, 근데 일단 그 전에 저는 그러니까 캠프 얘기를 하셨는데 캠프를 선택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장점들 때문에 이재명 시장님을 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 전에는 박원순 시장 캠프 부대변인도 하고 문재인 후보 그 공동선대 좋은 애 다 하셨네요. 하셨잖아요. 대단한 분이죠. 근데 이번에는 그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노하우 좀. 시장님을 선택을 하셨잖아요. 뭔가 다른 점이 있었나요? 끌리는 게 결정적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박원순 시장님 캠프는 이제 자원봉사였고 정책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심부름 하는 걸로 결합했다가 뭐 부대변인을 이렇게 하라 그래서 어쩌다가 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우리 시민사회 운동하는 분들이 그렇게 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고 문재인 대표님 그 캠프도 지난 이제 담쟁이 캠프죠. 거기도 이 선대위원장을 제가 뭐 신청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거기에서 이제 선대위원장을 10명을 만들었어요. 근데 10명 만들 때 이게 컨셉을 정한 거죠.
컨셉을 정할 때 제가 이렇게 여성이고 뭐 가계부채 뭐 이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네. 얻어 걸린 듯한 그 컨셉에 들기가 쉬운 일이 아니죠. 네. 그래서 뭐 제 개인의 네. 뭐 그것 때문에 된 건 아닙니다. 근데 여튼 근데 이재명을 이번에, 선택한 네. 이유. 근데 이재명 시장님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인 인연이 있고, 네. 예, 이거는 이전부터 뭐 그러니까 그 2014년부터 계속 같이 네. 일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처음 제안을 받았을 때 이재명 시장님의 지지율이 얼마였습니까? 그 대변인 좀 맡아주세요라고 제안을 받았을 때 그거요. 그거는 그때가 지지율이 어느 정도 올라갔던 시절이었어요? 저는 그거를 뭐 이렇게 어느 시점에 딱 네. 맡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아, 뭐 당연히 그냥 하는 거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한 거예요. 아, 비선 실세였네. 비선 실세였어. 그게 아니라 이제 뭐 네. 2014년부터 계속 같이 네. 해왔으니까 그냥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기자들 이렇게 네. 꿈이라 그러죠. 네. 이게 같이 점심 식사 때 만나서 얘기하면 다 기자들끼리의 모임을 꿈이라고. 예. 네. 저한테 다들 그랬거든요. 문재인 대표 캠프로 갈 거냐, 박원순 시장 네. 캠프로 갈 거냐. 그래서 저는 이재명 시장님하고 친한데요. 사람들이 뭐 원내 유일한 이재명 파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재명 시장이 대통령이 이번에 될 것 같습니까? 뭐. 저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예, 저도 재윤경 의원님 아니, 될것 나오신다 같다고 그래서 하셔야죠. 나오신다 그래서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다들 네. 도대체 왜 이재명을 선택했나가 궁금했잖아요. 근데 네. 말씀을 뭐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듣고 보니 저는 이 두 분이 영혼의 파트너구나 느꼈어요. 이런 그래서 부담스러워. 이분이 네. 재윤경 의원님이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주빌리 은행 또 채권 소각 뭐 이런 그 일들 하고 이재명 시장님의 기본소득 청년 배당 이런 정책들에 아주 그 근간에는 좀 가치를 공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분들이 요 정책들 채권 소각하고 기본소득 할 때 두 분 공이 제일 많이 받았던 비판이 이걸 거예요. 사람들을 나태하게 만들 것이다. 네네. 그런데 이분들이 그 비판에 굴하지 않고 요런 것들 추진하시는 지금 두 분의 그 입장을 뭐 혼자 설명을 하셨는데 그 반론은 이거였거든요. 사람을 믿어야 된다. 네. 이 두 분은 공이 네. 사람에 대한 믿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부분의 교감이 이런 영혼의 파트너를 운명 짓게 한 게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런 점이 이재명 시장님의 인간적인 매력일까요? 가까이서 보시니까 네네. 그런 느끼는 점 있으실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느끼는 매력 같은 거. 이재명 시장님은 진짜 개구지시고요. 네. 네, 정말 솔직하세요. 어. 예, 하다못해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대선 후보 반열에 오른 것도 기적인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 여기까지 네. 온 것도 기적이고 앞으로 모든 일은 다 잘 되면 다 기적이다. 이렇게 그냥 솔직하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문제되는 게 불통 그리고 네. 혼자만의 독선 뭐 네.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재명 시장님 보면 약간 그런 모습들 네. 물론 그게 개인의 개인기로 돌파하는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지도자로서 봤을 때 약간 저희가 그 일부에서 평가할 때 안정감이 필요하다라고 네네네. 하는 뭐 이야기 브레이크가 고장났다. 그런 이야기를 쇼바가 했었는데 나갔다. 네. 옆에서 사실 그건 언론을 통해서 보는 것이고 네네네. 저희도 해보면 저도 알고 보면 참 부드러운 남자인데 네. 뉴스에 나오는 것은 가장 50분간 말한 것 중에 가장 강한 거 네. 10초만 내보내잖아요. 네, 맞아요. 네. 아마 그래서 이재명 시장에 대한 이미지도 언론을 통해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가까이서 보시면 그 독단적이다. 네네. 뭐 혼자 한다라고 네. 하는 부분들 네네. 이런 것들은 좀 어떤가요? 그러니까 그 앞에 그 리더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는 강한 자기 주장과 신념이 있어야 되고 또 있는 경향이 있죠. 시장님도 그런데 제가 놀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두 번, 세 번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그러면 한 세 번쯤 이렇게 머리를 극적이시면서 그럼 알아서 하고. 약간 안 들으실 것 같은데 이번에 제가 도저히 이미지 잔소리를 하도 많이 들어갔고요. 주변에서 안경 좀 바꾸게 해라. 머리가 그게 뭐냐. 아니 가장 젊은 후보가 어떻게 가장 늙어 보이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요. 제가 결합하자마자 미용사를 연결을 시켜드리고 네. 그다음에 그 안경을 역할까지. 예, 안경을 바꿀 것을 아니 제가 코디한 게 아니고 주변의 조언을 이렇게 기반 삼아서 이렇게 했어요.
저는 말 안 들으실 줄 알았거든요. 신경질 내시고. 근데 어제 저녁에 그 안경점에서 안경을 여러 가지를 보내드렸는데 지금 아마 페북에 사진 찍어서 올려서 곤란하는 것까지. 네. 네, 의원님이 방금 정치인들의 발언은 이렇게 언론사에서 조각난 게 발췌가 돼서 이렇게 그쵸. 되돌아온 거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저도 이재명 시장을 장시간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분은 1시간 내내 센 발언을 하세요. 발표가 아니야. 그냥 어떻게 순화할 수가 없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뭐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하고. 여튼 지지율이 1% 2%에서 네. 맨날 그랬잖아요. 마의 5%를 넘을 수 있느냐. 네. 그러다가 뭐 마의 8%를 넘을 수 있느냐. 10%가 진짜 가능하냐 하다가 어느 날은 뭐 20% 가까이 올라갔다가 18% 지금 이제 조금 네. 떨어진 상황이잖아요. 네, 네, 근데 떨어진 것이 다수의 사람들의 평가는 이재명스러움이 좀 없어지고 너무 우리 당내 사람을 공격하니까 떨어지는 거 아니냐. 네, 이제 네, 이런 얘기들이 밖에서는 있잖아요. 네. 캠프 안에서 보시기에는 어떠신 것 같아요? 그 대목도 이재명 시장님 스스로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굉장히 이게 뭔가 브레이크가 고장났다고 하시지만 그게 있어요. 예전에 본인에 대해서 기사를 그렇게 썼어요. 이렇게 기사를 썼나 인터뷰를 그렇게 하셨는데 자기는 내가 지금 국면에서 자기 같은 캐릭터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체급에 따라 사람이 놀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하시면서 나는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굉장히 생각보다 좀 고생을 많이 하고 사셨잖아요. 그래서 네. 조금 자기 객관화가 되시는 분이에요. 며칠 전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자들 만나서. 그러니까 자기가 정치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그게 자기한테 그 돌아오고 함정의 있다. 고대로 빠졌다. 그래서 어느 순간 초조해지고. 음.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으로 읽어야 되는데 18% 급증했을 때 그거는 분명히 빠질 수 있는 수치다라는 전제 하에 이 조정에 대해서 냉정해져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18%가 이제 이게 하나의 기준 중거점이 돼서 이 떨어지면서 굉장히 좀 힘들어지시는 거죠. 초조해지고. 그런 그래서- 말씀을 실제 예. 하시나요? 네. 기자들한테 아니 이게 언론 인터뷰에도 나왔어요. 네. 그때 내가 조금 예. 오버했던 것 네, 같다라고 밸런스를 하는 잃었다, 밸런스를 이 얘기를. 잃었다 이런 인터뷰를 한번 하신 네. 적은 있는데 네. 이제 결국 이제 경선이 들어갈 텐데 네. 다들 뭐 어떻게 룰이 정해지냐에 대한 고민들도 있고 할 텐데 다른 걸 다 떠나고 이재명 시장님이 당선되는데 가장 유리한 경선 룰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사실은 그런 거를 잘 몰라요. 저는. 그거는. 대변인이 그걸 하나하나 잘 아셔야 되는데 큰일 났네. 그러니까 경선 이재명 룰을 시장님 그 남자 대변인 구하는 아니야, 거 아니야. 아니시면 지금 빨리 연락 좀 주세요. 굉장히 남자 잘 말씀하신 거지. 네. 대변인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 네. 난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정답이죠. 아, 남자 대변인 빨리 구하면 연락 주세요. 예. 그래서 이거는 네. 이제 제가 이렇게 갔을 때 어떤 결과가 도출되고 그 룰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이게 원칙은 그렇게 세웠어요. 이렇게 워낙에 이 시장님 지지 그룹이 사실은 이렇게 분류가 잘 안 돼요. 예, 이게 단기 내에 확 네. 대중적 소위 말한 조직으로 형성되는 예, 것들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석이 안 되는 지지 그룹이 어떤 룰일 때 이게 극대화가 될까 이걸 사실은 도출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장점이 굉장히 많으신데 네네. 어쨌든 이런 장점을 살려주고 뒷받침해 주려면 정책적인 그런 기반, 지지 세력이 분명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문 전 대표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돌파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문 네. 대표님이 아마 싱크탱크가 되게 많으시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장점도 있는데 네. 또 그거 자체가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분들이 너무 다양한 스펙트럼이. 그래서 저는 요즘에 조금 우려되는 게 네. 그 대기업의 그 재벌 그 개혁 얘기하시면서 준조세 그를 없애겠다 이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뭐 예를 들면 어느 지역을 개발하면은 도로 짓고 하는 그런 법정 부담금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돈인데 네. 예. 그게 정경련의 민원 사항이거든요. 그 16조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최순실한테 갖다 바친 성격의 그 권력의 압력에 의한 준조세 이거 없앤다라고
거기까지만 얘기하셨으면 이렇게 됐을 텐데 숫자를 말하는 순간 문제가 된 거예요. 예, 숫자는 그거는 사실은 예, 기업이 당연히 부담해야 돼. 예, 그렇게 사실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도 사실은 없애겠다라는 네. 얘기가 도대체 어디서 얘기가 돼서 그렇게 발표하시게 됐는지. 그러니까 너무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보니까 네. 혹시 이게 들어오지 않아야 될 예. 소스들이 들어올 수 네. 있겠다. 근데 지금 오히려 아까 그래서 약점이 될 수 장PD님 있다고 질문에서 조금 그냥 첨언하고 싶은 게 네. 뭐냐면 예를 들면 문재인 후보가 했던 공약들에 대한 네. 준비 혹은 뭐 박원순 시장님이 세우고 있는 고민들 이런 것들이 모든 후보가 이재명 시장을 포함해서 다 말하고 있는 게 경선이 끝나고 후보가 정해지면 당을 중심으로 모든 모이겠다. 것들을 하겠다. 그리고 네. 당이 내세우는 공약을 현실화하겠다라고 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지금 다양하게 서로 고민해 봐서 네네. 우리 힐러리가 샌더스의 뭐 그렇죠. 공약을 가지고 네. 오고 뭐 하듯이 누가 당선되면 그러면 나는 문재인은 무슨 공약 가지고 오고 나는 박원순은 무슨 공약 가지고 오겠다 하면 되는 일이어서 네네. 그거는 맞습니다. 막 지금의 상황에 기반만을 모두 네.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시간이 거의 다 흘러가는데요. 원치즈로 좀 돌아가 볼게요. 섀도우 캐비넷 재윤경 의원님. 본인이 예. 장관을 한번 한다. 네. 그러면 나는 무슨 장관이 가장 적절할 것 같으세요?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저는 진짜 그건 안 하고 싶어요. 인사청문회 자신이 없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 뭐 네. 그렇게 그 누군가에게 평가를 막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저는 그렇게 삶의 질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저 네. 개인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국회 들어와 보니까 장관님들이 하시는 일이 진짜 실제 그 업무가 아니고 상당 부분 국회와의 그런 관계. 예. 예, 그래서 행정부의 수장이다 보니까 입법부, 그러니까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하고의 소통의 창구가 이렇게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시고 그게 또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데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저는 좀 실무를 하는 거를 더 선호하고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 국회의원 자리가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유, 지금 해보고 아닙니다. 나니까 나 이 자리가 가장 잘 맞는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실무자가 딱 맞아요. 네. 오늘도 제가 PT를 직접 만들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그러면 의원님. 의원실 계신 분들은 뭐 하세요? 의원님 직접 PT 만드시면 PT를 가장 만들어 나쁜 지도자지. 아니죠. 네. 왜냐하면 우리 그 보좌진들은 정책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분들이지 이게 또 기술자는 아니기 때문에 물론 뽑으면 되는데 네. 이렇게 큰 선거판에서 내가 해봐서 하는 데가 아닙니까 지금? 아니 이렇게 필요할 줄 몰랐어요. 네. 예, 그리고 예전에- 그거는 사실 뭐 저밖에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까 되게 사람을 믿으신다고 이렇게 되게 칭찬해드렸는데 네. 못 믿어 보좌관 PT까지 본인이 다 아, 만드시고 새벽 4시에 안 일어나시더라고요. 제가 해야죠. 네. 그러니까 초선 비례대표이시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국회에 들어가서 보니까 아 이건 실상은 다르더라. 이런 거 느끼신 거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게 궁금하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들어가서 느낀 네. 것의 가장 큰 게요. 국회의원이 너무 생각보다 그 힘이 없다. 아 힘이 없다. 네. 그러니까 장관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결론은 장관으로. 저희가 모신 첫 번째 섀도우 캐비넷인데 장관을 안 한다 그러면 이 프로를 어떻게 진행합니까? 장관을 만들겠습니다. 저희. 아주 그러면- 좋은 분으로. 좋은 네. 기재부 장관 한 명 추천해주고 가세요. 네, 금융위. 저는, 금융위원장. 네, 금융위원장을 금융위원장. 추천해드리고 가야죠. 네, 저희가 다음에 모시게. 저는 저기 그분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네. 전성인 교수님과 유정일 교수님. 예. 훌륭한 분. 네. 그래서 그 경제 밑바닥도 다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단지 이렇게 거시경제만 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 밑바닥까지 다 관심 기울이시고 실제로 실천하고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예. 정말 잘하실 것 같아요. 네. 저희들이 그분을 모실 때는 공부를 좀 많이 해가지고 네. 인사청문회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일 교수님 재밌으실 거예요. 예. 자, 시간이 이제 다 마무리할 시간이 돼가지고요. 네. 마무리 말씀 해주시는데 뭐 의원 재윤경으로서의 말씀도 좀 부탁드리고 또 이재명 대변인으로서 그 말씀까지 겸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 짧게 예. 드릴게요. 이재명 시장님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신다면 대한민국에 무엇이 달라질까요? 저는 과거에 대한 확실한 청산과 예. 그리고 부패 문제에 있어서는 예, 그 확실한 근절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그 성남시에서 벌어졌던 많은 디테일한 그 복지 정책들 이게 그 전국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좀 있고요. 지금 우리가 그 세계 경제 규모 뭐 12, 13위 뭐 한참 잘 나갈 때는 뭐 10위권 안으로 들어오기도 했는데 그거에 비해서 삶의 질은 거의 바닥이잖아요. 그래서 자살률 1위에 노인 빈곤율 1위, 아동 사망률 1위 뭐 이런 그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거 다 1위를 거머쥐고 있는데 저는 이 순위가 다 바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무리 말씀 해주십시오. 아까 의원 돼서 뭐가 좀 다른지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보니까 진짜 말 그대로 상권 분립이 잘 안 돼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국회가 갖고 있는 게 입법권인데 입법의 95%를 정부가 해요. 그리고 뭐 안에서 법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통과시키려면 상임위에서 만장일치여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게 도대체 뭘 일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그리고 지금은 우리 상임위는 완전 올스톱 돼 있어요. 새누리당이 탈당파가 많아요. 우리 상임위가.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네 분이 있다 보니까 상임위를 안 열어요. 전화도 안 받으신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혹시 의원님 상임위 안에서 짝꿍 있으신가요? 짝꿍 의원. 정재호 의원님, 아. 최은열 의원님, 예, 짝꿍이십니다. 네. 근데 이게 뭐 우리 상임위 의원님들이 새누리당 의원님들도 비교적 좋아요. 그래서 그 비박계가 많고, 그래서 탈당파가 많고, 그 대신 지금은 안 돌아가고. 네, 그런데 이게 참 그 국민들이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근데 정치인을 욕하면 다 국회의원을 욕하는 것이 이제 딱 그 돼 있는데 프레임 돼 있는데 제 생각에는 국회의원을 욕하기 이전에 국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혁은 그냥 특권 몇 개 내려놓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원래 입법권 이걸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다. 힘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앞으로 뭐 이제 대선 제가 이재명 시장님 돕고 있지만 뭐 지금처럼 야권 후보들이 다 쟁쟁하고 너무 이렇게 멋지잖아요. 예, 요즘은 다들 신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이렇게 골라 먹는 재미라고. 누굴 골라야 되나 뭐 이런. 그래서 다들 너무 훌륭한 분들이 이렇게 새로운 이 다음 정권의 미래를 얘기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누가 됐든 우리가 반드시 정권을 바꿔서 정말 좋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좋은 나라 잘 만들어 주시고